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생 성실함 하나로 자식을 키워낸 60대 가장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하나뿐인 아들 민우가 참한 아가씨라며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내 노년이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식 장가 보내고 손주 재롱이나 보며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게 제 유일한 욕심이었죠.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봄쯤 천천히 식을 올리자고 양가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아들이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수화기 너머에서 넋이 나간 목소리로 울먹이더군요. 예비 사돈어른, 그러니까 수진이 아버지가 병원 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아들은 수진이가 식음 전폐하고 울기만 한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돈댁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사돈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죠. 불과 몇 달 전 상견례 때만 해도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 얼굴은 흑빛이 되어 축척해져 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 줄까지 달고 계시더군요. 옆에는 수진이가 눈이 퉁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고 사돈 총각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상 곁으로 다가가자 사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디마디 앙상하게 말은 그 손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염치 없지만 제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내 눈 감기 전에 우리 수진이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하는 거 딱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그 눈물 섞인 부탁에 제 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돈 총각이 거들더군요. 아버지께서 밤마다 동생 결혼식만 생각하며 버티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무리해서라도 식을 앞당겼으면 하는데 사돈 어르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며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예정된 일정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맞는 말씀이세요. 사돈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서둘러야죠.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진행합시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해보니 아내 역시 안타까움에 선뜻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두었던 여유 자금을 풀기로 했고 예약해뒀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당장 다음 달이라도 식장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돈 걱정은 마세요. 사돈 건강이 우선이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며 오히려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자비로운 어른이라도 됐냐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려 애썼습니다. 결혼 날짜가 당장 다음 달로 확정되자마자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돈댁의 본색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다지만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절박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가장 먼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며느리 수진이 친오빠, 그러니까 사돈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더니 대뜸 무거운 주제를 꺼내더군요. 사돈어른,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수진이 앞날입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질 딸아이가
어디 하나 기댈 걸 없을까 봐 밤잠을 못 이루세요. 그가 내뱉는 말들은 겉으론 보기엔 지극한 효심과 동생에 대한 애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죠. 그래서 말씀인데 사돈 어른이 지금 명의로 가지고 계신 그 아파트를 수진이 명의로 미리 증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동생이 번듯한 제 집 하나 갖고 안정된 걸 보셔야 편히 가실 것 같아서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평생 땀 흘려 일해서 마련한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고, 나중에 아들 내외가 살게 하더라도 결혼 후에 차근차근 상의할 문제였거든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은 예비 며느리에게 대뜸 집 명의부터 넘기라는 요구는 상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총각은 끈질겼습니다. 어차피 아들 내외 줄 집 아닙니까? 시기만 조금 당겨서 아버지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저를 압박하더군요. 저는 사돈이 위안 말기로 죽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차마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해 보겠다며 자리를 피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 수진이 태도 또한 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만 보면 아버지 걱정에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한 신부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빠 저렇게 가시는 게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라고 울먹이는 아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하며 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문자 메시지가 올 때마다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최고 가구점에 가서 수백만 원어치 집기들을 제 카드로 긁어대더군요. 위안 말기인 아버지들 둔 딸이 이 상황에서 이런 쇼핑을 할 기운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수진이는 아빠가 예쁜 모습으로 시집가는 걸 보고 싶어 하셔서 무리 좀 했어요. 라며 또다시 눈물을 무기 삼아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돈 총각은 옆에서 동생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쇼핑으로 푸른 모양이니 이해해 주세요. 라며 거들었고 저는 어느새 그들의 돈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사돈의 모습과 밖에서 화려한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음 짓던 며느리의 모습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며느리가 제 카드를 긁어대며 명품을 사들일 때만 해도 그래 죽어가는 아비를 둔 불쌍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달래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6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그 칙칙한 예감, 소위 말하는 촉이라는 게 자꾸 제 등덜미를 잡아당기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안말기 환자를 둔 집안 치고는 공기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돈이 입원해 있다는 그 VIP 병실비가 워낙 고액이라 제가 직접 결제도 할 겸 주치의를 만나서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병원을 찾았을 때였죠.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 의사 면담실 쪽으로 가는데 반쯤 열린 문틈으로 사돈 총각과 주치의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톤이 환자 가족과 의사의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하더군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나 한몫 챙겨주는 거 잊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진단서 양식까지 손보느라 얼마나 쫄았는지 아냐? 주치라는 사람이 낄낄거리며 내뱉은 이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총각은 한술 더 떠서 걱정 마, 임마. 우리 수진이가 시아버지 아파트 명의만 따내면 네 차부터 바꿔줄게. 조금만 더 고생하자. 대학 동기 좋다는 게 뭐냐? 라며 주먹을 맞부딪히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라니. 그리고 진단서를 손봤다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수척한 사돈의 얼굴과 산소 호흡기,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이 전부 정교하게 짜여진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는 없었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오히려 저를 노망난 노인에 취급하며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일단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에게 노란한 건가? 하는 자괴감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대학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큰 병원의 원장으로 있는, 의료계에서는 나름 입지가 독보적인 녀석이었거든요. 친구야, 부탁이 하나 있어. 사돈 될 사람이 위암 말기라는데 이 진단서랑 처방전 사진 좀 봐줄 수 있겠니?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서 잠이 안 오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찍어둔 사돈의 진단서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는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의아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이 진단서 뭔가 좀 이상해. 코드도 안 맞고 처방된 약들이 위암 말기 환자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소화제랑 영양제뿐이야. 어느 병원에서 바르는 건가?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 소화제를 먹으며 죽어가는 연기를 했다니. 그 파렴치함에 치가 떨리더군요. 친구는 확실한 건 검사를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 서류상으로는 환자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람의 기록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호구로 보고 아파트와 재산을 노렸다면 저 역시 가장 화려하게 빛날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며느리와 사돈 총각 몰래 사설 탐정과 지인들을 동원해 그들이 진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식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경쾌한 축하 음악이 울려 퍼질수록 제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더군요. 신부 대기실에 들르니 수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천사인 양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아이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오더군요. 아버님, 오늘 우리 아빠가 무사히 이 예식을 지켜볼 수 있으실까요? 아침에도 손이 가쁘다고 하셔서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맞잡는 그 아이의 눈빛은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추악한 진실을 몰랐다면 저 역시 눈물에 속아 같이 울어줬겠지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엔 그 눈물이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짧은 말로 제 속내를 감췄습니다. 잠시 후 예비 사돈이 휠체어를 타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이도록 분장을 한 건지 얼굴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코에는 산소호흡기줄을 달고 무릎 위에는 두툼한 담요를 덮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세상에 저 몸으로 딸 결혼식을 보러 오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입가에는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돈 총각은 연신 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은혜는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시 끝나면 아파트 서류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그 뻔뻔한 질문에 주먹이 힘이 꽉 들어갔지만 저는 그저 인자한 시아버지의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식만 무사히 마치면 제가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 이상이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죠. 예식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식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조명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죠. 하지만 제 속은 시커먼 덩이가 된 것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저 가식적인 무리를 박살내야 한다는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히더군요. 저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조용히 신부댁에 실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비상구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낮지만 날카로운, 그리고 지나치게 활기찬 목소리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비상구 문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엔 웨딩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수진이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돈 총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엔 조금 전까지 제가 봤던 슬픔이나 긴장감 따위는 전혀 없더군요. 오히려 큰 건 하나를 앞둔 도박꾼들처럼 탐욕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아빠한테 가서 연기 좀 더 세게 하라고 전해. 아까 보니까 하객들 눈치 보느라 숨소리가 너무 작더라.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눈물을 썼던 그 효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사돈 총각은 낄낄거리며 수진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마. 아빠도 지금 휠체어에 일어나고 싶어 죽겠다더라. 그 무거운 담요 덮고 환자 흉내 내는 게 보통 일이냐고 투덜대면서도 네 아파트 생각하면 꾹 참고 있어. 수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저 영감탱이가 오늘 시 끝나면 바로 아파트 명의 넘긴다고 약속했으니까 참는 거야. 며느리가 저를 영감탱이라고 부르며 비웃는 소리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지불했던 수천만 원의 혼수 비용과 예물들,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것이죠. 사돈 총각은 그래 고생 많았다. 오늘만 무사히 지나면 우린 평생 호강하는 거야. 이 집안 재산 우리가 야금야금 다 먹자고. 두 남매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승리감을 젖어 웃어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막이 오릅니다. 식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웅성거림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 단상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인 척 미소 짓고 있는 저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내 아들놈. 저들의 그 뻔뻔한 연극을 보고 있자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끝까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다음은 신랑 아버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하객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골골거리며 동정표를 사고 있는 사돈이란 작자도 보이더군요.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신랑 아버지로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대형 스크린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축하 영상이 나올 줄 알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건 감미로운 음악이 아니라 조금 전 대기실에서 녹음된 그들의 추악한 대화였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조작한 가짜 진단서와 내가 진짜 전문의에게 발급받은 건강진단서가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좀 더 치밀했어야지.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리면 비난 섞인 고함으로 바뀌었고 내 아들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던 사돈이란 작자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일단 도망부터 가야겠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나는 단숨에 달려가 도망가려는 사돈의 목덜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허, 사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내 소나기 힘에 눌려 꼼짝달싹 못하는 그 작자의 귀에 대고 나는 식장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습니다. 사돈, 암이라더니 촉지법이라도 쓰시는 모양입니다. 아까는 숨도 못 쉬겠다더니 지금 뛰어나가는 폼을 보니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어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식장 문이 열리며 내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장 안에는 차가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와 그 집안 사람들의 안색은 창백해졌습니다. 내게 붙잡혀 있던 사돈이란 작자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복 대신 수갑을 찬 채 하객들의 야유와 비난을 받으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식장 바닥에 부러진 꽃잎들이 마치 저들의 덧없는 욕심처럼 짓밟혀 있더군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단 한 점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서늘한 쾌감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아들놈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아, 마음 아픈 건 알겠다만 썩은 살은 제때 도려내야 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법이다. 저 여자는 네 배필이 아니라 네 인생을 갉아먹을 독사였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아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천운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발뺌할 구멍도 없었죠. 저들은 이제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오랜만에 집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살던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찻잔을 건넨 아내를 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건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저런 불청객은 없을 거요. 내 말에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요한 오후의 평온함이 우리 부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히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의 눈에 눈물 내며 얻은 것은 결국 자기 눈에 피눈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은 결코 옛말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가짜 성은 진실이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내 삶을 집어삼키려는 악연은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새로운 평안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일상에 시련보다는 웃음이, 악연보다는 복된 인원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